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뭐 너무 유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기 시작해갖고 이 정부가 7번째 정도 정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야 뭐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는 7번째 정부인데 참 난생 처음 보는 꼴을 많이 보고 있죠 요새. 저도 놀라워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이 뉴스 딱 들으셨을 때? 저는 철저한 권력 암투죠. 지금 당의 헤게모니 그리고 어떤 공천을 앞두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 8일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떴잖아요. 그 무리수를 뜬 유일한 이유는 이 당을 100% 윤석열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찐윤당으로 하겠다. 그렇죠. 찐윤당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뭐 두들겨 패고 주저앉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엔 뭐 김기현 대표 만들었다가 사퇴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찐윤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한동훈 정당이 만들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런 면에서의 갈등이다. 저는 제가 보기엔 철저한 권력 투쟁입니다. 이건. 철저한 권력 투쟁이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황이 좀 기획된 갈등이다. 이른바 약속 대련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박성근 님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시는데.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럴 만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성격이 아니다. 뭐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도저히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대선 때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으셨고 지금 겨울에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보셨을 때는 그럴 만한 성정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투쟁이에요. 암투예요. 암투. 암투다. 그러면 그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거는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도 항상 자기 바로 밑에 가장 좋은 자리에 데리고 다녔고 서울중앙검사장 할 때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시켰고 검찰총장이 돼서는 반부패 수사부장을 시켰고 뭐 계속 대통령으로서 법무부 장관 심지어 비대위원장까지 사실은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100% 자기 얘기를 들을 줄 알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비유를 하자면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자 책봉을 언젠가는 하잖아요. 그렇죠. 세자는 책봉만 해놔야지 세자 책봉 후에 그 세자한테 병권까지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병권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총선이 임박해서 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 자리에 누가 봐도 정권의 2인자를 앉혀놓으니 미래 권력이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야 되는 미래 권력이 쑥 올라와 버렸잖아요. 미래 권력이 너무 쑥 미리 그렇죠. 올라왔다. 그리고 그 미래 권력은 이제 딱 한 단계 남았는데 이거 보니까 당도 자기가 완전히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통령 말이 들리겠어요? 그 주변에도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음에 당신 차례가 올 거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얘기가 귀에 더 쏙쏙 박히지 대통령이 여전히 자기를 부하 다루듯이 하면서 야 이러면 안 돼 이거 해야지 하는 얘기는 이제 슬슬 서로 귀에 거슬리게 마련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부장검사 출신이시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들이 있나요? 어때요? 그건 이른바 스스로를 특수통이라고 하는 저는 그 명칭 자체를 믿지 않는데 특수부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위아래로 끌어주고 인사 때마다 좀 챙겨주는 선후배 간에 아주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거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다져졌기 때문에 뭐랄까요, 절대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서울중앙검사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때 3차장 한동훈 차장이 그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팠겠죠. 왜냐하면 목표를 딱 던져주면 어떻게든 해오니까. 근데 그 과정은 사실상 무리한 수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과제를 던져주면 그걸 해오니까 뭐 예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결론은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과거 왕자 논란 해명 발언 한번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 또 들어요? 네, 잠깐 들으실까요? 그러니까 아니 동일 인물이 반복.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문 여는 소리도 들고 나와가지고 쪼로 다뤄서 했던 또 이해를 뭐 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는데. 복수의 할머니들이 동일하게 매직을 갖고 다니다가 동일하게 임금왕자를 그려줬다?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금 대변인이 말씀드린 아침에 나올 때 그렇다고 치죠. 근데 TV 토론은 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안 지우고 계속 그렇게 다녔다는 것도 좀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침에 썼는지 뭐 저녁에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매직으로 크게 쓴 거는 아마 5차 토론 때인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뭐 크기로 봐서 매직은 아니고 사인펜이거나 뭐 볼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주술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정말 무슨 전문적인 그쪽 계통의 사람이 적어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이 까만 매직으로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부적을 쓰면 정확하게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사라고 하나요? 그게 뭐 도장 찍는 인주 비슷한 재료의 그 빨간색 색깔 나는 그런 거로 뭘 적지 그걸 매직으로 그리고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적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단순한 해프닝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손이요? 네. 그다음에 어디 가면은 보통 그 방역 때문에 그 손 소독제 바르게 돼 있잖아요. 닦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지워지잖아요, 사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와인님이 전설의 핑거워시다 하셨고 오메프라졸님이 평생 간다. 심은정님도 흑역사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때요? 이 사실은 이 손가락 위주를 씻었다는 해명이 더 약간 확산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방금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저게 심각하게 제가 해명을 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웃으면서 저는 근데 말을 할 때 적어도 어떤 주장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적을 때는 그 빨간색 나는 주사라고 아마 할 텐데 그런 거로 적지 않냐. 까만색이 아닌 우리가 이제 부적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 스스로 이제 논리적으로 스스로가 납득이 될 만한 얘기죠. 네. 근데 저 진행자께서 왜 아침에 적은 게 밤까지 있냐, 손 안 씻냐. 그건 논리적으로 참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저 스스로도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면 손바닥을 안 씻은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을 이렇게 씻었으면 당연히 보통 이렇게 손 이렇게도 씻고 뭐 열심히 씻죠 보통. 네. 저 나름대로는 제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근데 저거는 뭐 심각하게 방어를 한다기보단 저런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한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제 뭐 그런 의미로 했던 얘기죠.
KT24님이 저 실방으로 저걸 들었다고. 또 여기 와서 실방으로 또 듣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취지 자체는 좀 농반 진반으로 받으신 그렇죠. 거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방어가 안 되더라 한마디로. 그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새벽에 댁에서 나오는데 그 아주 그 찐팬인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적어줬다는 게 당시에 캠프의 공식적인 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해명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럼 뭐 새벽에 적은 게 어떻게 오밤중까지 가겠어요. 아무리 유성펜으로 적어놨더라도 사람 몸에서는 일정 부분의 그 기름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성펜으로 적어도 이게 뭉개지거나 좀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울 총선 출마를 공식석상에서 발표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낙하산 공천이다, 뭐 사천이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가장 발단의 시초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 비슷한 이벤트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마포에서의 일이 가장 크게 보도가 됐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거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건 정무적인 감각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좀 상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부족하다.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적어도 총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당 대표를 대신하는 자리잖아요.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형식적으로는 그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공천관리위원장은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도 뭐 어디서 통보를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회를 다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자리에 다른 출마자 아니면 출마 희망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 한 사람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상식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건 뭐 지적받아 마땅하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바로 전날은 계양을 가서 원희룡 전 장관의 손을 또 들어줬잖아요. 손만 들어준 게 아니고 계속 어깨에다 손을 얹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든든해 보이게 다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든든해 보이는 게 아니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 다루듯이 이렇게 비춰지던데 그거는 또 사회상규에 어긋나요. 연배로 봐도 원희룡 전 장관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살 이상은 연상일 것이고 그쵸, 네. 학교도 10년 선배군요. 그러니까 법대 10년 선배고 정치 경력은 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이고 아니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다 선배고 본인보다 경력이나 뭐 이력이 더 화려하면 화려했지 못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마치 학생 다루듯이 어떤 물리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로 어깨에다 손 얹고 계속 사진 찍고 이것도 좀 상식에 어긋나죠. 의장님도 비슷한 경우로 당하셨다면서요. 저도 비슷한 꼴 당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저는 그 계양을도 그렇고 마포을도 그렇고 왜 거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저하고 비슷한 그 사태를 겪은 그곳의 당협위원장이나 다른 출마 희망자들이 무슨 미련을 갖고 아직도 거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와라. 오십시오. 나와라. 개혁신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와중에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을 했거든요.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특수통이라고 알려진. 또 윤 대통령이랑은 선배님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친분이 아주 두터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대략 6년 위죠. 검찰 기수로 따지면. 네네. 그런데 이제 요 분을 내정했다는 거. 이 타이밍에.
이게 조금 미묘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꽤 오래 공석이었죠. 한 달. 거의 그렇죠. 한 달 네. 가까이 공석이었는데 일단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퇴임식을 하자마자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도 대단히 비상식적이죠. 아, 네. 근데 그 이후에 인호공 차관이 있었는데 장관 직무 대행으로 있으면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호공 차관에게 장관직 제의를 수차례 했는데 완강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차관도 사퇴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차관 인사가 먼저 났고 그리고 장관 지명은 오늘 됐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후속 인사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정부가 장관 후보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권 초기잖아요. 반환점을 아직 못 돌았습니다. 3년 6개월가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대단히 정권 말기적 현상이거든요. 정권 5년 차가 돼서 그 말기에 가면 장관직 제의가 와도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시체말로 순장조라는 얘기가 그렇죠. 듣기 싫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죠. 아니 사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이 타임에 갔다가 이 정부 끝나고 나서 험한 꼴 당하느니 나 안 하겠다 해갖고 손살에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역대 정부 언제 어느 정부나 다 그랬는데 이 정부는 아직 한참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만둔 인호공 차관은 왜 그렇게 굳고 사양했을까? 장관 하라는데 그것도 있고 인호공 차관이 적극 사양한 이후에 장관 후보를 구하는데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좀 레임덕의 그런 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미 촉이 빠른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런 갈등 국면이 사실은 개혁신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희는 손해죠. 손해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뉴스를 몽창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저희 지금 막 창당대회 끝나고 이제 새로운 뭐 신당으로 출범하면서 제3지대 통합 논의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보이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뉴스에 안 나와요. 지금 꼼까르숑님이 열심히 오렌지를 막 띄우고 계세요. 아이고, 오렌지를 계속 댓글창에 띄워놓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의장님께는 어쨌든 당을 떠날 결심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당인으로서는.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일단 제 상식이나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니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작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는 그런 전당대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여당 대표가 마음속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현역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와줘라 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대통령실이 그냥 다 뛰어들어서 정무수석이 카메라 앞에서 누구는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뭐 본인이 임명했던 자리를 뭐 그때 뭐였더라. 사퇴도 안 받고 뭐 이상한 거의 내쫓다시피 하면서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막 열거를 하고 이건 누가 봐도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명확한데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니까 아이고 내 도저히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개혁신당 합류 소식이 알려졌을 때 네. 반 이준석계라는 표현이 많은 언론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번에 반 이준석계가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소속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장님이 이준석 대표랑 이제 각을 좀 세우던 사이잖아요. 이핵관 얘기도 하셨고.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개혁신당으로 가게 된 거지 싶은 궁금증이 나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로 정말 셀 때 그때는 대선 후보도 당대표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만 제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상대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때는 대선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도 당대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일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공격을 했죠. 왜냐하면 대선을 앞둔 선거운동 방향이 좀 생각과는 다르거나 아니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인데 당대표가 후보를 너무 가볍게 다룬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 꼭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과연 저게 최선의 선거운동 방법이냐 뭐 이런 걸 놓고 당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축출된 이후에는 저는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셀 때 공격했지. 그렇죠. 이렇게 쫓겨나고 나서는 안 했다. 쫓겨나고 나서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이 안고 같이 가야 된다. 계속 그 정치를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했지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지냈는데 우연한 기회에 방송에서 앞뒤로 출연하게 되면서 만나고 또 천하람 위원장하고도 또 방송에서 만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제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네. 한국 사람이 이제 밥 먹자고 몇 번 얘기하면 얘기가 몇 번은 그냥 언제 한번 밥이나 먹읍시다 하지만 몇 번 같은 얘기 하다 보면 한 번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치레더라도 어쨌든 날짜를 잡게 되고 약속을 잡게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나를 잡았어요. 원래는 천하람 위원장하고 밥이나 먹자 그랬더니 그 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래서 그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소액주주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제가 최근에 쓴 책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담을 오래 나눈 적은 없었거든요. 네. 말이 너무 잘 통해갖고 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겪으면서 느끼던 답답함 이런 게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된대 무조건 그 국민의힘 안에서.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 위원장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해야겠다. 젊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 속도가 빠르고 또 공감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다소 그때 저녁 식사와 함께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네. 다소 약간의 그 우발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의원님도 70년대생이시잖아요. 네. 빠른 70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젊은 층과 더 맞으시는 면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 와서 보니까 보통 저희 또래들이 그 학번을 의미하는 연도로 사용되는 숫자가 출생연도더라고요. 다들. 왜냐면 우리가 뭐 맞아요. 85, 86 얘기하면 당연히 85 학번, 86 학번을 의미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준석 대표 85년생, 천하람 위원장 86년생. 그래서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연대가 이제 무르익고 있다.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연대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의장님이. 그러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새로운 미래. 근데 이제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다들 생소하셔서 네, 왜냐하면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좀 비슷해서 헷갈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는 소위 이낙연 신당 쪽, 미래대연합은 원칙과 상식 쪽, 네.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게 새로운 선택이죠. 근데 일단 세 그룹,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측과 이낙연 신당 측,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어제부터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비유를 하자면 단톡방을 하나 파셨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측과는 어제 오전에 금태섭 대표 그리고 제가 같이 검찰개혁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동 정책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빠르게 네. 진행되고 있다. 단톡방도 팠고 네. 정책도 같이 발표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요. 언론 점유율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제3지대가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양당 정치 체제에서 굉장히 이번에 제3지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주목되는 점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출범식에서 골든타임 지났다는 발언을 해서 일각에서는 뭐 물 건너간 건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거기서 쓰인 골든타임은 우리가 왜 황금기 뭐 이럴 얘기를 할 때 골든 에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시간은 지났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해진 건 아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아주 좋은 타이밍, 같이 가는 타이밍에서는 조금 이게 다르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그 앞뒤 행간을 읽어보면 각 세력이 창당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아니면 창당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행을 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면 훨씬 쉽고 편하게 뭉쳤을 거다. 근데 개혁신당은 이미 창당을 완료했고 그리고 다른 그룹들도 창당을 상당 과정을 진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롭고 어려워졌다. 그 정도의 의미에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것이지 소위 얘기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버스가 각자 출발했지만 우리는 모일 수 있다. 예, 예. 버스가 다 손 들고 떠난 건 아니다. 예, 휴게소에서 다시 만난다. 휴게소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제 휴게소에서 만날 시간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뭐 70 며칠 이렇게 나가왔는데 이 통합의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계산하고 계세요? 일단 설 전에 통합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 것 같고요. 거의 데드라인은 2월 하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데드라인 2월 말. 네, 근데 2월 하순은 조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각 세력이 공천 작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 진행하던 공천 작업을 2월 하순에 뭉쳐서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건 상당히 골치 아플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정말로 데드라인이요. 그는 물리적으로 그 시기를 지나 버리면 뭐 물리적으로 그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선은 2월 하순 아닌가 싶어요. 그럼 연대가 어떤 식으로의 연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최상의 방법은 한 정당 아래 다 모이는 거죠. 한 정당으로. 예, 일단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차선책은 뭐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다 한 지붕 아래 소위 얘기하는 뭐 빅텐트 아니면 큰 집 아래 다 모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텐트가 될 거냐 콘크리트가 될 거냐 벽돌집이 될 거냐 이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가는 집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공감대가 있죠. 그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 정책 얘기 잠깐만 하면 사실은 이제 가장 지금 그래도 많이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이게 사실은 이제 노인회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워봐서 세상 물정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당에서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데
그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발표하기 한 4일 전쯤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입법 과제 8개 그리고 중장기 과제까지 별도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별로 뉴스화가 안 되고 가장 내용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심플한 이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수혜계층, 수혜 대상을 더 넓혀서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지하철이 있고 주로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정책은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대신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리자. 그러면서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도를 다 쓰고 나면 청소년과 같은 40% 할인을 받게 해드리자는 게 골자인데 네. 이 뒷부분은 대부분 안 알려지고 폐지만 부각이 무임승차 되네요. 폐지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폐지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보조도 들어가는 거고 그게 더 아쉬운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거는 선진화법이 너무 그러니까요. 자본시장 선진화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근데 건데. 네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자본시장 선진화하니까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좀 쉬운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 디테일. 코스피 5천 정책? 코스피 5천. 네. 지금이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 평균적인 주가를 2배 뛰게 만드는 정책. 근데 정말 2배가 아니라 뭐 3배도 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안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라든지 금투세 폐지 이게 다소 처방이 잘못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받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증시 관련한 얘기로 돌리려는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3지대가 좀 춥고 힘든 길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국회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다. 제3지대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과 국민의힘 기호 2번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야당이 단독 200석을 아마 훌쩍 넘길 겁니다. 뭐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200석을 넘기는 것도 우리 정치에 비춰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일종의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색채가 훨씬 강해질 것이거든요. 그 단독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차피 국민의힘이 선거를 잘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3지대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3지대에게 개혁신당을 포함한 제3지대 세력에게 적게는 20석, 많게는 50석만 주시면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사이에 제3지대가 거중 조종자가 돼서 그야말로 가운데에 있으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다른 편과 연대해서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뭐 그게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철저히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총선 이후에 제3지대를 중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아직 개헌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색다른 형태의 정치 실험, 뭐 실험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새로운 정치 형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 의장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